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조선시대 때 지방행정제도는 고려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고려는 5도 양계로 2원화되어 있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8도로 1원화되어 있었단 말이죠. 일반 행정기관 지방행정 조직이었었던 8도로 일원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사행정단이 고려와 같은 양계는 소멸되었단 말이죠. 자, 8도에 파견했었던 지방관 책임자가 관찰사였었다. 중앙에서 파견했겠다. 그래서 이하에 수령들을 감독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구나. 자, 그리고 이 이하에 8도 이하에 부목 군현이 존재를 하고 모든 군현의 수령이 다 파견이 됩니다. 고려와 다른 거죠. 고려는 광범위한 속현이라는 게 존재했다 그랬어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러한 행정단위가 존재했었는데 조선은 그렇지 않더라. 모든 수령, 모든 지방관이 다 중앙에서 파견이 되고요. 속현은 소멸되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리고 고려와 같은 향부곡소는 폐지되었다. 조선시대 때 향부곡소 얘기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조선 때에는 이게 폐지됐으니까. 자, 이 수령은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담당하면서 왕의 대리인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이러한 직책이 수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피제는 지방관 파견 또는 관리 임용에 모두 다 적용되는 이러한 원칙이죠. 상피제. 자신의 연고 또는 출신 지역에 임명될 수 없는 원칙이 상피제다.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자라는 원칙이었었단 말이죠. 수령 칠사는 수령의 업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단 말이죠. 그 다음에 향리. 기존의 속현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에는 향리가 지방의 책임자 역할을 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파견되지 않은 속현에. 근데 조선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단순히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향리의 지위는 고려에 비해서 조선시대 때 격화되었다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향소는 지역의 양반들이 만든 자치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조직이 바로 유향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방 양반들이 수령을 보좌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요. 향리와 관노비들을 규찰하기도 할 겁니다. 좌수와 별감은 유향소의 직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의 향촌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수령, 향리, 유향소 또는 향청 이렇게 불리는 이 기관 또는 세력들이 서로 견제도 하고 보좌도 하면서 지방의 통치를 담당을 할 겁니다. 자, 조선시대 때는 말단 행정기관, 면리통이 존재하기도 했었어요. 중앙정부가 이를 정비하면서 중앙집권화 정책을 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가장통법을 바탕으로 5집을 한 집으로 묶어서 통치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조선의 지방행정체제다라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조선의 지방행정체제는 뭐랑 비교해 보셔야 되냐면요. 앞서 보셨던 고려시대의 행정체제와 비교해서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사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선 초기 때 정비된 군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양인 개병제. 이게 뭔데요? 양인들이 군역을 담당해서 군대의 주축이 되는 거예요. 노비가 아닌 일반민들이 다 양인이죠. 의무로서 군대에 훈련, 또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조선 전기 때 군사제도의 핵심은 의무군 중심이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양인 개병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군 현역군인과 보인, 비용 부담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요. 군역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현직 관료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역이 면제되는 이러한 계층이죠. 주로 양반들이죠. 군사 조직으로서 중앙군에 조선 전기 때는 5위가 있는데 조선 후기 때는 5군역으로 바뀔 거예요. 그거랑 비교해서 보셔야 되겠고.
지방군으로서는 예비군적 존재인 잡색군이 존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요. 지방 방어 체제가 초기에는 진관 체제였다가 재승 방략 체제로 바뀌게 된다. 예, 진관 체제는 이제 지역별로 방어 체제 진을 수령이 지휘하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재승 방략 체제는 병력이 없으니까 모여서 중앙에서 장수 파견해서 이를 지휘하는 이러한 부대를 새로이 구성하는 방식이죠. 조선 초기 때, 중기 때 각각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과거 제도와 관련된 관리 선발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 때 관리 선발 제도는 이전에 비해서 더욱더 많이 발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와 다르게 조선은 일단 무과가 존재를 합니다. 예, 고려 때에는 승과가 있었죠. 조선은 승과가 이제 소멸되게 될 것이고 무과가 새로이 존재한다. 자,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소과와 대과로 구성됐다. 소과는 문과 예비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종류는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죠. 그지? 그래서 생원과 경전시험이다. 그 다음에 진사과, 그 다음에 진사과다라고 하면 문학적 재능 또는 논술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력을 본다 이거죠. 그죠? 예. 근데 이 소과는 물론 관리가 될 수 있으나 성균관 입학의 자격을 얻게 되는 성균관 입학 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예비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 속과의 합격생들 상당수가 이제 대과 또는 이 좁은 의미의 문과에 응시하게 되는구나. 초시복시 전시 세 가지 1, 2, 3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에 존재를 하고요. 이 무과 마찬가지로 초시복시 전시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문무 양반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지? 예. 그래서 이제 문관과 무관을 선발하는 이러한 제도로 이어진다. 잡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관리 선발하는 시험이네요. 여긴 전시가 없구나. 기술관 선발되게 된다. 문무 관료들은 홍패라는 빨간색 합격 증서를 받고요. 기술 관료 같은 경우에는 백패라는 하얀색 합격 증서를 받기도 한다. 참고로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거는. 예, 양인 이상이면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근데 제한되는 계층이 있네요. 예, 쭉 보니까 뭘 알아두셔야 되겠냐. 서얼이 제한되며 제가 여성의 자제, 제가녀의 자손. 예, 바로 이제 재혼한 아들. 예, 이런 사람들은 그 문과 응시가 제한된다. 다가 아니고 문과만 제한이에요. 이들은 그치? 다른 거는 가능하다. 정기시험 10년시다라고도 불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음이라는 또는 음서라고 불리는 이러한 특권 제도가 존재했었구나. 무시험 제도죠. 그지? 근데 고려와 다르게 혜택이 많이 줄죠. 예, 고려시대 때 음서는 5품 이상 관리면 됐는데 조선은 2품 이상으로 대폭 축소된다라는 사실. 과거의 비중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재 청구와 같은 별도의 제도도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 중기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훈구 또는 관합파다라고 불리는 세력은 기존의 급진파 4대부들, 이들이 중심이 됐었던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문물 형성에 기여했었던 세력, 예, 중앙집권 부국강병을 추구했었던 세력이죠. 반면의 사림이다라고 하면요. 조선 공격에 참여하지 않은 반대했었던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향촌자치, 왕도 정치를 구현하면서 훈구파라고 불린 세력은 국가 통치에 도움이 된다면 성리학 외에 다른 사상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장과 같은 문장력, 실무 능력을 강조한단 말이지. 반면에 사림은 유교 원칙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경학, 경전을 더욱더 중요시한단 말이지. 성리학 말고는 안 되지. 왜? 성리학적 국가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다. 중앙집권, 통치를 정비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성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훈구파라고 불린 세력은 조선 초기에 변질되면서 자신들의 권력 독점, 농장을 확대하는 이러한 모순점을 일으키게 되고 사림이 이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종 때 사림이 최초로 진출하면서 이제 훈구를 비판하는 모습으로 이어졌구나. 이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요. 훈구파에 의해서 사림이 화를 입게 되는 정치적 갈등, 사화로 이어지게 되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단 말이지. 예. 사화는 크게 네 차례 있다. 이 네 가지 순서 그리고 특징들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오사와 갑자사와 연산군 때 있었던 사화다. 예, 원인이다라고 하면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의제를 추모한다. 근데 김종직이라는 기존의 사림은
이 글을 통해서 기존의 왕위를 찬탈했었던 세조를 비판했다. 이를 문제시 삼아서 이제 이 조이제문을 당시 제자였었던 사림 김일손이 사초에 수록하려고 했는데 이를 문제 삼아서 이제 훈구파가 사림을 처단하는 수단으로 삼게 된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무호사화였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였었죠. 패비윤 씨. 이 패비윤 씨가 죽었었던 것을 들춰내면서 살인들이 여기에 피해를 입기도 했었단 말이죠. 연산군 폐위됐구나. 중종으로 넘어가는데 중종은 자신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조광조라는 새로운 사림을 다시 등용하게 된단 말이죠. 이 조광조의 개혁 정책은 따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광조 당시 중종 때 활약했었던 사림이었구나. 위훈삭제, 그래서 훈구에 대해서 당시 중종 반정 공신들 위조된 공훈 삭제하고 관직을 삭탈관직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소격서를 폐지한다. 이건 도교 행사기구죠. 살인들의 원칙을 알 수 있겠구나. 도교 행사기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현량과라는 일종의 천거를 통한 이런 관리 선발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는구나. 경연을 강화하고 향약 보급을 시도했었던 사림이 조광조였었다. 그리고 나머지도 참고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김효사화는 조광조 개혁 정책에 대해서 기존의 훈구 세력들이 반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벌어진 사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명종 시기로 넘어가 보시면요. 을사사화가 있었다. 중종, 명종 사이에 이제 소윤과 대윤의 외척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외척 갈등 속에서 사림이 마찬가지로 연루돼서 피해를 입기도 했었다. 이를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단 말이죠. 나머지 내용들은 뒤에서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조선 중기로 넘어와서 훈구와 사림의 갈등이 있는데 사림이 피해를 입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이 결국에는 훈구를 몰아내고 집권하게 되죠.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화는 사림이 당한 거예요. 일으킨 게 아니고. 자, 그런 배경이다라고 하면은 이들의 향촌에 지방에 있었던 기반으로서 서원, 그죠? 교육기관이죠. 향약, 자치 규약이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살인들이 집권하게 되는구나. 자, 선조 이후에 집권한 이후에 이 살인들의 정치적 갈등이 벌어지게 되네. 이것이 바로 이제 붕당 정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선조 시기 때부터 본격화된단 말이죠. 훈구를 몰아내고 사림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들이 애초에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됐었던 그 배경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이조전랑이라는 관직. 이조전랑은 조선의 핵심 기관이었었던 삼사관리를 추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수행하는 핵심 요직이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차지하면은 국정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훈구를 청산하는 정도, 기존에 있었던 훈구들의 이런 정치를 어떻게 처단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강경파 신진사림 동인, 온건파 기성사림 서인으로 나뉘게 된 것이요. 그지? 이 개혁과 그 다음에 이조전랑에 대한 다툼 때문에 양측으로 갈리게 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붕당 정치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동인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다, 서인은 온건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인과 서인 이러한 모습은 단지 정치권의 갈등뿐만 아니라 뭐라고도 볼 수 있냐? 성리학적 학파의 성격도 띠고 있다라고도 문화편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동인은 성리학에서 이황조식, 서경덕과 같은 이런 학자들의 경향을 이어받은 문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인은 이이와 성원의 사상을 이어받은 세력이다. 아, 붕당은 단지 정치적 파벌인 정파뿐만 아니라 학파의 성격도 지니고 있군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인이 분화되는 것이죠. 지금 밑에 있는 건 정렬이 모반 사건, 정철의 건저히 이런 모습은 동인이 분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림이 동인, 서인 분화된 이런 배경이냐 아니면은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되었느냐 이러한 측면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자, 다음을 보시면 광해군 시기로 넘어가는데 광해군 시기로 넘어가기 전에 임진왜란 끝났습니다. 근데 이 광해군 때는 북인들이 정권을 차지했었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인, 광해군 시대 때는 북인 정권이구나. 그래서 이 광해군 때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 사업을 전후 복구하는 이러한 정책을 주로 추진하게 되고요. 대외적으로는 중립외교, 이거 뒤에서 다시 봅니다. 이를 추진하게 됐다가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 정권은 무너지게 되고 북인 정권도 끝나게 되죠. 이제 당분간 서인 중심의 정권으로 넘어간다. 근데 남인들이 참여하면서 연합한 정권의 형태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조효종의 정책은 뒤에서 따로 정리한다. 광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붕당 정치가 지금 이래서 북인 정권에서 서인 중심으로 넘어갔음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나름의 연합하는 형태도 나오게 된다. 그래서 붕당 정치 초기에는 갈등이 극심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 전기 때 있었던 모습을 파악을 해봤고요. 국내 정치를 봤습니다. 지금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대외 관계와 관련해서 다음 강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